자, 북러 정상회담, 러북 정상회담. 네. 이게 결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전투를 네. 하도 많이 벌이다 보니까 이제 포탄이 떨어졌다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10만 발씩 예. 러시아가 하루에 예. 10만 발씩 쏴가지고 네. 거의 뭐 거덜났답니다. 지금 북한이 이제 비축한 포탄이 한 100만 톤, 탄약이 한 100만 톤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의 일부를 이제 제공을 하고 러시아로부터 이제 미사일 기술을 받는 거 아니냐. 네. 특히 이제 그 북한이 뭘 많이 쏴대잖아요. 쏴대는데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그쵸. 정확도가 떨어질 때는 특히나 이렇게 정밀 부품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품을 좀 조달받는 것이 아니냐, 혹은 또 식량을 조달받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저기 네. 벌써 올해 들어서 2번이나 네. 북한이 실패했던 네. 정찰 위성. 네, 저희는 위성. 이제 그게 뭐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위한 발사 실험이라고 하지만 또 동시에 북한은 자기들은 정찰 네. 위성을 네. 발사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위성 개발이라 정찰 위성 개발이라면 러시아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더구나 이번에 만난 곳이 네. 보스토니치인가 뭐 네, 네. 맞나요? 우주 이름이- 항공 기지 네. 보스토치니. 그러니까 그런 거 하러 갔구나 정말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보통 공을 들인 게 아니라 예. 김정은이 3박 4일을 이제 기차를 타고 가서 그렇죠. 4시간을 만났고 회담을 하고 뭐 따로 1대1 회담도 하고 또 배석자 2개 회담도 하고 해갖고 한 건데 결국 이렇게 하고 나서는 심지어 푸틴을 북한으로 초청까지 했고 푸틴이 감사히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답방까지 지금 예정돼 있는 예,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어제 이 회담은 국제 질서를 굉장히 많이 흔드는 일이 될 거예요. 네. 결국은 나토 체제 또 저 유엔 안보리 체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그 상임이사국이 유엔 제재 대상 국가와 이런 무역을 통한다. 또 네. 특히나 군수품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완벽히 지금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임이사국이면서 네. 어쨌든 우크라이나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네. 거기에 북한은 또 북한이야말로 전쟁 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네. 불량 국가라고 하지만 저긴 항상 전시 체제잖아요. 네. 거기에 쌓아놓은 100만 톤, 네. 100만 톤이나 그 쌓아놓고 있는 탄약이나 포탄을 공급을 해가지고 그걸 그 탄약과 포탄이 뭡니까?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포탄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은 결국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깡패 국가끼리의 결속 이런 상태가 알려졌다면 누구를 비난해야 됩니까? 북한과 러시아의 호전성을 비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4년 5개월 만에 북러 정상이 만나도록 만든 1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네. 그러면서 첫 번째 이념 외교 그리고 진영 외교가 북한의 군사적 협력을 초래했다. 그러니까 이념과 진영에 빠져가지고 네. 윤석열 정부가 그게 북한과 러시아 군사적 협력을 초래했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다음에 한미일이 동북아의 군사 협력에서 동북아 위협에 공동 대응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협력을 부추겼다.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협력한 거. 이 지금 민주당이 낸 이 논평은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더 강하게 제재를 하거나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를 너네 상임이사국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투표를 좀 해봐야 되겠어라는 식의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러시아나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논리예요. 러시아와 북한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게 일종의 내재적 접근법을 통해서 네, 우리나라 민주당이 우리나라 야당이 그야말로 흔히 그 과거 80년대 운동권들에 놀렸던 내재적 접근법. 즉 일반적인 상식에 준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눈으로 본다. 북한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하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내재적 접근법인데 그렇습니다. 이 지금 민주당이 내재적 접근법을 통해서 러시아에 대한 내재적 접근,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논평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종북이나 이렇게 종북 성향이나 내재적 접근은 뭐 민주당의 뭐 전매 특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또 시선도 더 우려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BBC 같은 경우에는 결국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되는 것은 두 국가가 공동의 적이라는 공동의 적으로 상정한
미국을 상정했기 때문이고 지금 현재 지정학적 현실에서 두 국가가 가까워지는 게 어쩔 수가 없다. 거기다가 하나의 변수가 더 나왔죠. 이번에 어제 일부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김정은이 또 중국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 이례적으로 또 방문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정황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또 시진핑하고 만난다. 그러면 북중러가 이렇게 묶이고 한미일이 또 이렇게 태평양에서 묶이고 있으면 결국 이게 뭡니까? 우리 70년대, 80년대 냉전 상황으로까지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뭐 BBC나 또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 이런 쪽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0년, 45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첫 냉전. 그렇죠. 그다음에 또 70년대에 또 2차 냉전. 이제 드디어 3차 냉전이 그렇죠. 결국 이제 시작이 되는 이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북한으로부터 또 러시아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위협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것이냐. 이거를 모색해야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 모든 것이 대통령 잘못이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도 협력하지 말고 일부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상황이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게 돌아가고 한일 관계도 그렇게 다시 돌아가면은 평화가 보장이 된다 이 말인가요? 평화가 보장되지 않을까요? 북한과 잘 지내면서 북한에 돈을 많이 퍼주고, 그러면? 그건 종속이고 굴종이죠. 그렇죠. 그리고 안보 자해행위죠. 그 안보를 자기가 힘으로 막고 때렸을 때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안보지. 북한이 안 때릴 거라는 말만 믿고. 쟤는 안 때려. 착한 애야. 그거는 자해행위예요. 원래 애는 착한 애야? 원래 그 안보 문재인 정부에서 보였던 행동이 그거잖아요. 북한이나 중국은 착한 애들이니까 안 때려. 걱정하지 마. 저 미사일 쏘는 거 미국한테 쏘려고 하는 거지 우리한테 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애가 심성은 착한데 친구를 잠깐 잘못 사귀어서 그런겨. 애가 착한 애요.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안보 자해 행위를 5년 동안 했고 그걸 지금 되돌리기 위해서 한미일이 공조를 강화하고 이번에 그 국군의 날에는 뭐 주한 미군도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데 그거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가 군사 협력 강화하면서 아시아 그 위기를 부르키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군사적 위협을 불러왔다. 윤석열 정부 책임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말 그래도 이제 좀 스탠스를 잃지 않고 정말 그 의석을 많이 가진 정당으로서 또 역사가 오래된 정당이니까 좀 제자리를 잡고 논평을 내주면은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도 오히려 사람들한테 좀 희석될 수 있을 텐데 참 어리석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생각도 짧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너무너무 그냥 80년 운동권 생각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자, 원래 이렇게 사실 김정은이 3박 4일 동안 동선을 노출하고 어디를 가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동선이 노출이 되면서 사진이 많이 찍혔습니다. 사진을 봐서 제가 얻은 결론은 김정은의 허리는 45인치 이상이다. 저 사진 이거 실제로 정보 분석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건강 상태도 판단을 하고. 저 김정은의 옆모습을 저 지금 나온 사진도 이렇게 한번 저 당겨 보면 피부가 별로 정말 안 좋네요. 네. 그리고 저 얼굴에 저 점 같은 것들이 저 더 많이 생겼어요 이전보다. 눈도 지금 흰자위 쪽도 되게 탁한 것 같은데요. 흰자위 저도 탁했어. 또 다른 사진 하나 볼까요? 아까 그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쭉 당겨 좀 줌을 좀 당겨 보시면 서 있는 사진 당겨 보시면 정말 허리둘레가 이 김정은 자체가 원래 이제 이 가슴둘레보다 허리둘레로 갈수록 쫙 퍼지는 항아리형이잖아요. 그걸 많이 보셨구나. 근데 그 항아리형이 더욱더 심화됐어요. 그래서 저 사진 말고 다른 사진 있으면 한번 좀 찾아서 한번 봅시다. 푸틴이 참 한심하다는 듯이 보는 느낌도 들고. 저 둘이서 나란히 저렇게 앉았네요. 푸틴은 보통 외국 정상들 오면 저렇게 안 앉는데. 그렇죠.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푸틴도 처지가 참 어려워진 거죠. 그렇죠. 지금 러시아 같은 대국 입장에서 저 지금 김정은한테 재래식 무기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모양 빠지죠. 그렇죠. 사실은 북한이 갖고 있는 저 모든 재래식 무기들 사실은 과거 소련 시절에 소련 러시아 기술로 개발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저 북한 무기가 소련 무기에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탄약 구경이나 네. 뭐 규격들이 다 똑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참. 근데 하여튼 김정은은 이번에 노출된 사진으로 보니까 이전보다 더 살이 예. 저 허리 둘레는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사실 저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는 이유가 김정은의 이제 비상 상황 같은 것들에 대한 예측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정보 분석가들은 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보고서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맞습니다. CIA 뭐 다 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싶습니다. 정상들은 나가면은 소변도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소변도 흘리지 않고 갖고 들어오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새 인물도 또 나왔습니다. 김여정이 아주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고요. 또 홍윤미라고 예. 삶은 소대가리라고 했어요.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만에 지금 얼굴을 비쳤는데 정면이 없군요. 예. 근데 이렇게 다크서클도 더 심해지고 건강 상태는 더 안 좋아진 느낌 같은 거는 좀 많이 들어요. 오빠는 뒤룩뒤룩 살이 찌는데 또 동생은 왜 이렇게 빼짝빼짝 말라요? 그러니까요. 뭐 하나 또 왜 저렇죠? 홍윤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저 동행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홍윤미 자체는 홍윤미가 새 인물이군요. 네. 홍윤미는 저 악단 출신이잖아요. 모란봉 악단. 드러머였다고 합니다. 거기 드러머였다는데 살짝 저 얼굴을 좀 확대가 되는지 보면은 약간 이설주랑도 비슷하고 출신도 비슷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혹시 그렇죠. 저런 부분에 다른 관련성 같은 것들 의전을 저렇게 돕는다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게 상징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최고 권력자 주위에는 왜 저렇게 뭐 김여정이야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뭐 옛날에 현성월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홍윤미 왜 이렇게 그리고 더구나 악단 출신.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 출신들이 어떻게 국가 정상의 저런 정상회담 같은 행사에 수행을 하고 시중을 든다고 해야 되나? 뭐 꽃다발도 의전이니까. 근데 보면은 내용이라는 게 뭐 꽃다발 받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 북한은 저렇게 연예인 출신들을 저기다 데려다 쓸까요? 근데 이제 북한의 연예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상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는 연예인하고는 조금 더 다른 그런 패턴이잖아요. 과거에도 저도 이제 일본의 어떤 행사의 미술가 협회끼리의 우호 행사 때문에 제가 아주 한 20년, 25년 전에 일본에 취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만수대 창작사 화가들이 왔어요. 그때 막 수첩에다 막 주체 몇 년 막 이러고 써주고 그래갖고 엄청 막 제가 그때 느꼈던 느낌은 이 사람들은 예술가라는 자기의 정신은 뭐 한 30%쯤 있는 것 같고 당원으로서 정신적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당원인이 한 70% 이상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예술은 이념, 이념을 홍보하는 수단에 불과하죠. 홍보 기구, 그러니까 이념에 종속된 것이 예술이고 그 예술이 이념으로부터 벗어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자유주의 예술이다, 뭐 자본주의 미술이다 이러면서 거의 배척당하고 버림받습니다. 그런 이미 북한은 뭐 그렇게 진정한 예술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숙청되고 피가 말랐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예술가라는 이름만 달고서 당을 홍보하고 있는 거고요. 영화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사인을 받은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이렇게 글을 써주는데 뭐라고 뭐 민족 통일이었나 뭐 이런 거 쓰더니 밑에다가 뭐 주체 몇 년 이렇게 하고 쓰더라고요. 그렇군요. 김철중의 이러면 낫는다. 이러면 낫는다. 24시간 연쇄혈당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저희가 서울 알고리즘이라고 서울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이제 별명을 만드는 건데요. 당뇨병의 치료, 엄청나게 효과 좋은 약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체중과 혈당을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단독 투여만으로도. 이거 엄청난 약이네 그러면. 그렇죠. 소변으로는 당이 프로는 얼마나 빠져나갈 것 같으세요? 하루에? 이거는 신장한테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안 빠집니다. 당뇨라면 혈당 관리를 위해서 본인이 하는 건 뭔가요? 하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3가지 정도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의 명의를 만나는 시간, 명의의 전당 김철중입니다.
스텐트 시술이 수십만 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국내에서 최초로 하신 거죠.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애니제임이라는 그 학술지가 우리나라 의사 중에 처음으로 애니제임을 쓴 거 아닙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논문이 전 세계 표준을 바꾼 거네요. 그 중심이 됐죠. 생각보다 훌륭한 사람인 거. VIP 환자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누구 보면 금방 아실 뿐이었죠. 그때는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원래 와서 저쪽 병원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 병원을 한 일주일 정도 못 나왔죠. 못 나왔죠. 심장병 환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